해마다 위염으로 치료를 받는 국내 환자 수는 약 500만 명. 전 국민의 10%가 위염에 시달리고 있을 만큼 흔한 질환이죠. 건강검진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질환이기도 한데요. 자, 오늘은 한국인이라면 누구도 안심할 수 없는 질환, 위염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소화기내과 전문의 임현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샵 0999 함께 해주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또 이렇게 함께하게 됐습니다. 더 반가운데요.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목소리 더 좋아지신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겨울인데 목소리도 더 좋으신 것 같고 건강하신 네. 것 같고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위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참 흔한 네. 질환이다라고 이야기를 앞서 드렸습니다. 위염 어떤 질환인가요? 네, 우리나라는 위내시경을 다른 어느 나라보다 쉽게 받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다 음, 보니까 위염이라는 진단명을 환자분들은 쉽게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위염의 경우는 환자가 생각하는 위염이랑 의사들이 생각하는 위험 간에 큰 차이가 있는 질환 중에 하나이고요. 어, 특히 의사들 간에서도 위염이라는 정의에 대해서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네,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소화불량이나 구역감, 속쓰림, 이렇게 상복부 쪽에 통증이나 여러 가지 불편감이 있는 경우 본인이 위험이 있다고 보통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죠. 의사들 경우에서 특히 저같이 내시경하는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내시경상에 위가 부어 있거나 발적 그리고 미라이나 상처가 있는 경우 보통 진단을 하는데 엄밀하게 말하는 위염이라는 의학적 정의는 위내시경 했을 때 위 조직에서 조직을 했을 때 후중구, 림프세포라고 하는 여러 가지 염증 세포가 위벽에 침착되는 경우를 보통 진단을 하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부어 있고 상처가 좀 있고 또 이렇게 빨갛게 되어 있거나 조직 내에 뭔가 그 염증 세포가 있거나 뭐 이럴 때에는 이거는 네, 위험이다라고 보통 판정을 내리시는 거군요. 네, 보통 그렇게 진단을 하게 됩니다. 아, 우리는 그냥 속이 좀 불편하다. 그럼 위험. 이렇게 네. 흔하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 정도까지는 위험이라고 얘기하진 않는다라는 거네요. 다양한 질환들이 나타날 수 있긴 하지만 음, 음, 말씀하신 그런 증상들도 위험의 하나의 증상이긴 하지만 음. 소화불량, 구역감 그런 증상들이 대부분 다른 미식도 역류 질환이나 아니면 간 담도 질환에서 연관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단순히 그런 증상만 가지고 위험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위험 환자가 조금은 줄겠네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 특히 우리나라에 위험 환자가 많다라는 얘기들이 있던데 네, 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2년에 보면은 거의 한 10명 중에 1명 정도 와, 진료 자료긴 하지만은 음, 음. 위험이라는 진단명으로 진료를 받던 자료들이 있고요. 네. 이렇게 위험이 우리나라에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너무 많습니다.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이는 음식물이 처음 닿는 장기이기도 하고 약제, 술 그리고 세균, 바이러스 감염, 심한 스트레스 등에서도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짠 음식 그리고 국물 같은 음식, 자극적인 음식들이 이 점막에 손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특히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같은 균들이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라면 좋아하십니까? 너무 좋아하죠. 아니 이렇게 짠 거 맛있는 것들은 왜 다 짜고 매울까요? 그러니까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나라에 가보면 저는 많이 나가보진 않았습니다만 다른 나라는 밤이 좀 일찍 꺼지잖아요, 불들이. 근데 네네. 우리나라는 밤에도 늦게까지 좀 불이 환하게 켜져 있고 네. 야식을 즐기는 문화 이런 것들도 한몫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맞습니다. 예. 야식을 하게 되면 보통은 우리 몸도 잠을 자야 되잖아요. 음. 저녁 시간대 되면은 이제 위도 마찬가지로 공복 상태로 위도 쉬어야 되는데 네. 음식물이 들어있으면은 저작 운동을 하게 되고 음식물이 계속 남아있다 보니까 특히 그런 걸로 인해서 위에 염증도 일으킬 수 있고 하지만 또 대부분 보면은 야식을 보면 되게 자극적인 음식들이 좀 많이 먹잖아요. 맞아요. 짜고 맵고 그런 것들 드셔보니까 특히 그런 음식들이 위를 좀 더 자극하고 그런 것들이 저녁 시간에 위에 더 많이 남아있다 보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위험을 조금 더 유발시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문자창으로 제가 느끼는 이 증상이 위염일까요? 역류성 식도염일까요? 계속 구토감이 느껴져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네, 보통 이제 우선은 위식도 역류 질환이라고 위염처럼 우리나라에서 역류성 식도염 환자분도 상당히 많은 걸로 진료량이 많이 늘고 있는데요. 네. 우선 위식도 역류 질환이라고 하는 것들은 보통 이제 위에 있는 음식물, 역류 같은 것이 위산 같은 게 식도 내로 역류돼 가지고 환자가 이제 불편한 증상을 일으키는 건데 네.
전형적인 증상 같은 경우에는 위가 음식물이 역류되는 증상, 그리고 산이 가슴 쓰림 같은 증상을 보통 전형적인 증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방금 말씀하신 구역감 같은 증상들은 그런 역류성 식도염의 전형적인 증상은 아니고, 그리고 이제 뭐 특이적으로 나타날 수 있긴 하지만은 위염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긴 한데, 단순히 그냥 위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구역감 증상만 가지고 그렇게 조금 섣불리 진단하기는 어렵거든요. 구역감 같은 증상들이 좀 심한, 뭐 어떤 경우는 진행성 위암이나 다른 암들이 있는 경우 나타날 수 있어서 단순히 그 구역감, 뭐 구토 증상만 가지고는 이렇게 위염이라고 진단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일단은 정확한 진단을 좀 받아보려면 병원에 가봐야겠네요. 근데 좀 반복적으로 계속 그렇게 울렁거리고 토하신다 그러면은 말씀드린 대로 특히 내시경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그렇게 반복적으로 구토하고 하시는 구역감 있는 분들은 경고 증상이라고 해서 그런 증상들이 위암의 하나의 증상 전구 증상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해보는 거를 보통 권고드립니다. 그렇군요. 지금 위암 이런 말씀을 하셔서 이런 네. 질문들도 많이 주시거든요. 위염을 자주 겪으시는 분이 나중에 위암으로 발전할 수도 있나요? 이런 얘기 하시는데 위염과 위암 연관성이 있습니까? 그렇죠. 위에 만성적으로 염증이 있다 보면은 세포들이 좀 비전형적으로 변하면서 그 일부 나쁜 세포들이 이제 암으로 발전하게 되니까요. 그건 이제 위염 자체를 놔두다 보면 조금 위험한, 말씀드린 대로 위암 같은 그런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위염 중에서 만성 위염들이 좀 문제가 되는데, 네. 보통 위축성 위염 많이 들어보셨어요? 장상피 화생 위염 같은 것들이 위암이 될 수 있는 좀 고위험군 환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 치료를 잘 하면 괜찮은 거죠? 네, 그렇죠. 네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소염 진통제를 자주 습관처럼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그런 거를 계속해서 많이 드시다가 속이 좀 쓰리다 하는 분들 네. 계시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 이게 위험인 건가요?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가 이제 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고령 사회, 이제 고령 인구들이 증가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심내혈관 질환, 퇴행성 질환이 있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소염 진통제 같은 약들을 좀 많이 드시는 환자분들이 계시게 됩니다. 맞아요. 보통 소염 진통제 같은 경우 저도 이제 외래를 보다 보면은 속쓰림을 호소하시는 환자분들 종종 보게 되는데요. 이런 분들을 가끔 내시경을 하다 보면은 위벽이 심하게 허려 있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보통 이런 경우 우리가 급성 점막성 병변이라고 하는데, 이는 소염성 진통제 자체가 위에 접촉적으로 염증을 일으키기도 닿아가지고 위에 이 손상을 일으키고 염증을 일으키기도 하고, 특히 위가 보통 상처가 나고 회복되는 걸 반복하게 되는데, 특히 소염 진통제 같은 경우에는 상처 회복을 돕는 성분들을 좀 억제하기 때문에 위에 상처를 좀 발생시키고 유발시키고 또한 회복도 더디게 돼서 이것 때문에 위험을 조금 더 유발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왜 두통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좀 속이 좀 더부룩하거나 하실 때도 그냥 보통 약국에서 파는 거 소염 진통제 많이들 드시잖아요, 습관처럼. 네네. 네. 이런 게 안 좋은 거네요. 그렇죠. 뭐 그냥 습관적으로 드시는 것들 자체가 그거보다는 좀 더 정확한 원인을 찾고 하시는 게 좋겠고, 뭐 특정 상품명을 좀 말씀드려서 그러는데, 아세트아미노펜, 타이레놀이라고 보통 많이들 얘기하시는 그 약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진통 해열 효과가 있긴 하는데 그런 것들이 위에 좀 자극이 덜 하거든요. 혹시라도 만약에 반복적으로 통증이 생겨서 드실 이유가 있다면은 그런 거 좀 사용하시는 게 좋겠고, 근데 보통 말씀드린 대로 퇴행성 질환 같은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염 작용도, 소염 작용도 있는 약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약을 좀 장기간으로 본인이 막 임의로 사서 드시는 것보다는 진료를 받고 조금 더 위장작용 덜한 약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것도 찾아서 진료를 보고 나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위염의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해 짚어주시면서 헬리코박터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이거는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 건지, 또 이런 원인이 이제 밝혀졌을 때는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도 물어보시네요. 네네. 그 공부를 하다 보면, 시험 공부를 하다 보면은 대부분 이제 반드시 100%라고 들어가면 대부분 답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다 보면. 그런데 보통 이제 헬리코박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위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전 국민의 이제 이전보다 좀 많이 감소하긴 했는데 아직도 한 50% 되는 게 2명 중에 1명 정도가 감염되어 있는 위에서 가장 흔한 감염증 중에 하나이거든요. 이게 이제 위에서 감염이 되다 보니까 위에 있는 세포들이 기생을 한 부착돼서 위에 만성적으로 염증을 일으키고, 그것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위축성 위염, 장상피하생, 선종, 그래서 위암을 일으킬 수 있는 가장 나쁜 암으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WHO에서 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를
위암의 그냥 그룹 1 카시노젠이라고 해가지고 위암을 일으킬 수 있는 세균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하는 거는 이제 지금 전전 트렌드라고 하는데 네. 보통 의학도 말씀드린 대로 유행을 좀 타게 되거든요. 네. 얼마 전까 지금은 이제 점차 이전에는 뭐 특정한 경우 뭐 조기 위암이 있다거나 그리고 궤양이 있다거나 특정 암이 있는 경우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와 관련 있는 암이 있는 경우 치료를 하라고 예전에는 얘기했습니다. 보험 기준도 그렇게 돼 있었는데 점차 요즘은 이러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가 있는 경우 되도록이면 빨리 발견을 하고 치료하는 게 좋겠다라는 방향으로 아직은 점차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 헬리코박터균이 있는지 없는지는 뭘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네. 크게 침습적 방법과 비침습적 방법이 있습니다. 침습적 방법이라는 것은 보통 내시경을 통해서 보는 거거든요. 내시경으로 들어가서 조직 검사를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검사를 하는 거고요. 비침습적 방법은 보통 피 검사를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대변 검사나 그리고 또 UBT 검사라고 해가지고 그 탄소 동위원 좀 전문적인 용어긴 한데 알약을 하나 먹고 숨을 내뱉고 거기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보통 저희들이 우리나라가 내시경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내시경을 하면서 조직 검사를 해서 거기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가 있는지 유무를 보통 측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위내시경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조직 검사를 하려면 뭔가가 있어야지 떼어내서 조직 검사를 하잖아요. 네. 근데 뭘 떼어낼 게 없었다면 조직 검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없는 건데 그런 경우에는 헬리코박터균이 없는 건가요? 아예 뭐 가능성 자체가 없는 건가요? 괜찮은 건가요? 보통은 이제 저희가 위에서 조직 검사를 하는 것들은 이유가 암이 있을까봐, 암이나 다른 치료가 필요한 제거를 해야 되는 그런 병들이 있을까봐 조직 검사를 하는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암은 아니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헬리코박터 검사를 위해서 조직에서 헬리코박터가 살아있는지 여부랑 여러 가지 그 조직을 다른 헬리코박터를 있는지 없는지 유무를 할 수 있는 키트 같은 데 있거든요. 그런 거를 집어넣기 위해서 일부러 조직 검사를 조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꼭 말씀드린 대로 다른 질환을 진단하기 위해서보다는. 네. 그럼 평소에 우리가 하는 위내시경을 통해서는 헬리코박터균 검사는 잘 모르겠네요. 유관적으로 진단을 하기도 하는데요. 네. 말씀드린 대로 진단이 되면은 뭐 나중에 귀하게 말씀드리긴 하겠지만은 항생제를 먹어야 되거든요. 항생제 하나를 먹는 게 아니라 보통 2가지 종류 이상의 약을 먹다 보니까 되게 독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단순히 유관적 소견으로 헬리코박터가 있다 없다라고 진단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확진하는 방법으로 조직 검사를 많이 해서 그리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내시경을 통해서 뭔가 조직 검사를 하려면 그 안에 뭔가를 떼어낼 게 있어야지 조직 검사를 보통 하니까. 네네네. 떼어낼 게 없는 경우에는 조직 검사도 안 하고 그러면 네. 헬리코박터 그 검사도 안 하게 되니까 보통은 헬리코박터균 검사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사실 50%의 확률이면은 이걸 더 자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뭐 헬리코박터가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위암으로 진행하고 나쁜 결과를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의사 선생님들이 보시고 나서 이분은 이 염증이 심하고 헬리코박터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치료를 하는 게 좋겠다고 해가지고 그냥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혹시 만약에 이제 오늘 방송을 듣는 청취자분들께서 만약에 헬리코박터를 검사를 받고 싶다 그러신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40대 이상 남녀 성인을 대상으로 우리나라는 보통 2년 주기로 위암 검진을 받고 있잖아요.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꼭 본인은 헬리코박터 검사를 한번 받고 싶다라고 얘기하시면은 비록 비급여 본인 부담이 좀 들긴 하겠지만은 그런 검사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헬리코박터 이 균이라는 게 전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감염될 수 있다. 그럼 이게 어떤 경우에 감염이 서로 됩니까? 네, 보통은 그러니까 대부분 환자 몸에서 나왔던 이전에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에 감염되어 있었던 환자의 몸에서 나오는 분비물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의 이제 입을 먹게 되면서 보통 되거든요. 이전에는 가장 흔하게 받아들여졌던 것들이 위 안에 있는 헬리코박터가 대변을 통해서 나오게 되고 옛날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 헬리코박터가 감염이 많은 이유가 저희들이 이제 그 비료 같은 게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람에서 나온 인분 같은 걸 많이 비료를 사용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음식물들이 그리고 또 변변하게 뭐 이제 위생 상태가 좋지 못하고 세제 같은 게 많이 발달하지 못하니까 그런 것들이 음식물 통해서
사람의 입에 들어가게 되고 음. 하는데요. 뭐 최근에는 입과 구강과 부항을 통해서 감염되는 위험성도 있다는 보고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술잔 돌려 마시거나 아니면 컵을 네네. 같이 쓰거나 뭐 이런 것들, 찌개 같이 먹거나 이런 것들도 좀 위험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 굳이 뭐 근데 가족 간에 부부 간에 애정 표현하는 정도 정도는 저는 그래도 괜찮다고 말씀을 그럼요. 드리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술잔 돌리는 문화들 그리고 특히 찌개 같은 거 먹을 때 숟가락으로 같이 막 덜어가지고 드시는 그런 문화들은 위생 상태 단순히 헬리코박터뿐만 아니라 다른 감염 질환을 동반할 때 전파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은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 치료하고 나서 보통 1년에 한 2에서 3% 정도 환자분들이 다시 재감염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아까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잔 돌리는 문화 그리고 찌개 먹을 때 찌개 같은 거 따로 덜어서 드시라고 얘기하고 집에서도 가급적이면은 본인만의 숟가락, 수저와 젓가락 같은 거를 본인 것만을 사용하라고 보통 말씀을 드리고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자, 지금 문자창으로 이런 질문도 주셨어요. 제가 위염 때문에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위염의 증상 중에 입냄새도 있습니까? 라는 질문 주셨네요. 네. 입냄새로 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워낙 근데 말씀드린 대로 비특이적인 증상이고 우선은 이제 가끔 외래를 보다 보면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이제 입냄새 같은 입에서 냄새가 많이 난다고 본인도 느끼고 뭐 주위 사람도 느껴가지고 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본인이 느끼는 증상 입냄새 같은 경우에는 주위 사람들이 특별히 못 느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렇게 느낄 수 있는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대부분 이제 구강 그리고 입냄새이기 때문에 구강이나 코 쪽에서 이비인후과적인 뭐 그쪽에 코 쪽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 다음으로 다른 원인 좀 드물지만은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 같은 증상 때문에 생길 수 있긴 하지만은 상대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치아나 구강이나 그쪽 코 쪽에 있는 문제들이 먼저 우선적으로 검사를 해보고 그런 데서도 만약에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경우에는 그쪽을 위염이나 그쪽을 치료해보는 방법이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은 상대적으로 드문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대부분 위염의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냥 단순히 시간 지나면 좀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을 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약국 같은 곳에서 겔포땡 뭐 이런 제산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냥 사서 드시거나 하면 금방 나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괜찮을까요? 그렇게 해도? 네, 방금 말씀하신 그런 증상들은 위염이 이제 보통 종류가 크게 나누는 구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크게 위염은 이제 급성 위염하고 만성 위염으로 나눕니다. 급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료를 하게 되고 원인이 사라지고 증상에 맞춰지는 좀 빠르게 호전되는 경우를 얘기하고 만성 위염 같은 경우에는 원인이 꾸준하게 있다 보니까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만성 위염이라고 얘기하는데 말씀하신 경우 대부분 그렇게 증상이 있는 경우는 급성 위염이거든요. 급성 위염인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위산 억제제 그리고 위보호인자 증강제 같은 약제를 사용하게 되면은 좀 더 빠르게 증상 개선이 효과가 되고 그런 경우는 이제 회복이 됩니다. 급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하신 겔포땡이라는 약은 보통 제산제라고도 많이 하시는데 가지고 다니는 속 쓰리면서 그냥 겔포땡 약간 봐도 짜드시고 좀 그런데 바로 효과가 빠릅니다. 왜 그러냐면 위산 때문에 생기는 증상이라고는 바로 약을 먹음으로써 중화를 시키는 거고 다른 알약 같은 경우에는 먹어서 위산의 분비를 억제시키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리긴 하거든요. 하지만은 그런 제산제 짜먹는 약제 같은 경우에는 뭐 개인적인 표현이긴 한데 그냥 급한 불을 끄는 정도로만 위산 나와 있는 거를 중화시키는 정도이기 때문에 추후에 나오는 위산을 억제하지 못해서 그런 부분은 조금 좀 치료는 그냥 급한 불 끄는 정도로만 사용하시고 말씀드린 대로 진짜 치료는 그런 알약이나 다른 약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위축성 위염, 장상피 화생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게 어떤 상태인 건지 왜 조심해야 되는지도 한번 짚어주세요. 우리 몸에서 이제 위가 계속 염증이 좀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면은 첫 번째 이제 위축성 위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위축, 이제 위 벽이 얇아진 거죠. 특히 위에 있는 점막 위에서 위산하고 위 안에 있는 관광 안에 있는 점막이라는 부분이 먼저 얇아져가지고 점막 하층에 있는 혈관들이 보이는 게 보통 위축성 위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게 점점점 심해지게 되면은 위에 이제 다른 염증 같은 걸 좀 더 방어하기 위해서 위에 있는 세포들이 장에 있는 세포처럼 변하게 됩니다. 그럼 보통 장상피 화생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요인들이 위암에 대한 하나의 리스크, 고위험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위축성 위염 같은 경우에는 매년 뭐 위암으로 진행할 수 있는 일이
0.1%, 1,000명 중에 1명 정도. 그리고 장상피 화생 같은 경우에는 0.25% 정도, 뭐 보고자에 따라 연구자에 따라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은 그런 정도를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환자분들은 뭐 정기적인 원인이 있는 경우 찾아가지고 빨리 치료를 하고, 그리고 정기 검사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위험이 생길 수 있는 위험군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두 가지의 경우,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 화생의 경우에 치료를 받아서 어느 정도 이제 나았다. 그러면은 깨끗한 위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건가요? 그게 이제 저희 소화기내과 의사들에서도 아직까지 참 그게 토픽이 되게 중요한, 아직까지 핫 토픽이긴 한데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가 이제 그때 특히 이제 주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 치료를 하면은 이런 것들이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 화생이 이전처럼 좋아질 수 있는지에 대한 거는 아직까지는 의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 부분은 확실히 좀 좋아지고요. 근데 치료하는 목적은 지금 있는 상태보다 더 나빠지지 말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나이가 아주 많이 들어서 하시는 것보다는 되도록이면 좀 젊을 때 하시는 것들이 지금 이 상태를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빠른 나이에 치료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균 치료, 그러니까는 헬리코박터균이 있을 때 제균 치료를 하면 부작용, 항생제 부작용 때문에 간이 안 좋아진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것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된다 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네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약을 쓴다는 거는 의사들은 대부분 할 때 이분한테 저희가 이제 도움이 될지, 그리고 또 약제라는 게 저희가 인위적으로 드리다 보니까 그런 성분들이, 화학 성분들이 약제이기 때문에 다 말씀하신 대로 간이나 심장, 다른 몸에 다른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이거 뭐 리스크 베네핏을 좀 고려해서 치료를 하라고 얘기하긴 하는데, 보통 헬리코박터 치료하는 것들은 짧게는 1주, 길게는 한 2주 정도 약을 먹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뭐 간에 아주 문제가 있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단기간에 치료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선생님들하고 한번 치료받은 담당 선생님들과 상의가 필요하긴 하겠지만은 아마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네. 자,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위의 건강을 지키는 거, 그리고 또 위가 아프다, 나 좀 요즘에 위가 좀 피곤하다, 피로하다라고 외치는 그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는 게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오늘 위염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위염이 위암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하니까 다음번엔 위암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네. 네, 오늘 소화기내과 전문의 임현 교수와 함께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